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0월 7일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해수 공무원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아빠가 죽임당할 때 나라는 뭘 했나요? 중앙일보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 그 편지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할 질문들이었죠. 우선 우리 군이 내세운 월북설에 대한 원망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군이 월북설을 묵혀들었습니다. 인터넷엔 월북하다가 사살됐는데 왜 정부의 책임을 따지고 있느냐 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댓글에 가족들의 상처는 컸을 겁니다. 아들 이군도 월북설에 조목조목 반박했더군요. 아빠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었고 가족을 무척 사랑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군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봤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방송에서 이 점을 언급했죠.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또 우리 군이 내세운 자진 월북설의 근거에는 북한군이 이시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아들 이군의 반박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당연한 질문에 이제 우리 군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군은 문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권력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지적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정부와 문 대통령은 이 질문이 정말 아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군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군은 자신의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군이 대통령이 그 답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하는 부탁이 제게는 절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이처럼 한 사람, 한 가족에게 가해진 고통은 지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든 이군이든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 가족이 느낄 고통은 똑같습니다. 더욱이 이군처럼 아빠의 명예,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 진실을 파헤치는데 대통령이 주지해서는 안 됩니다. 파장이 커지자 어제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더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문 대통령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솔직히 이 말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뒤에 덧붙인 말은 가족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이니 말입니다.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또 있습니다.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 이군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도 해경의 수색 결과를 기다린다고 한 걸 보니 처음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은 군이 지어낸 얘기란 말인가요? 문 대통령이 손수 답장을 써서 보낸다고 했으니 그 답장에는 어떤 답변이 적힐까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정준칙. 그러니까 국가 열쇠를 만든 것이죠. 그 열쇠는 문을 여는 걸까요? 아니면 잠그는 역할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얀 베르너 뮬러의 이 책을 읽으면 어쩌면 온몸이 오싹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거론된 나라와 사람 이름만 바꿔 대입을 한다면 마치 대한민국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책은 아주 얇지만 좀 난해합니다. 3년 전에 읽었을 때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 뮬러는 놀라운 해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중후정치에 몰두하는 자를 곧 포퓰리스트라 하죠. 무엇이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편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다수의 빈자의 기대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선각자들이 민주주의가 결국은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염려한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준동하는 것을 봅니다. 보수 야당조차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얀 밀러는 포퓰리스트의 행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을 바꾸어서 행정관료는 물론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때 내세우는 게 반기득권과 도덕성입니다. 얀 밀러는 그걸 국가의 점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지급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웨르크 하이드는 길거리에서 100유로 지폐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포퓰리스트가 강조하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세 번째, 바로 차별적 법치주의입니다. 편을 갈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진정한 국민으로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고 그 반대편의 국민은 오히려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우고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사회 계주를 벌이면서 전략적 보조금 지급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볼리부르주아지, 이런 신계급을 창조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학자들 대부분이 말하는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얀 베르너 밀러는 이 세 가지 일이 포퓰리스트 정권이 아니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공공연하게 실행하며 양심에 비추어 옳다는 확신 아래 이루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역사를 초래해서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옛 기득권층, 부패하고 부도덕한 엘리트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도 결국은 똑같이 부패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가면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바로 포퓰리즘의 문제죠. 우리 시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재대로라면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3, 40년 뒤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구조니까 말입니다. 문민정부들의 국가부채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IMF 사태를 맞았지만 재정은 건전했습니다. 국가부채는 불과 70조 남짓했죠. 그러던 국가부채는 매 정권 말 거의 2배로 폭증합니다. DJ 정부 말엔 133조를 넘었고 노무현 정부 말엔 299조에 이르렀습니다. MB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되었는데도 443조로 늘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2017년 말엔 660조로 무려 217조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 폭증은 너무 가팔라졌습니다. 올해 말엔 847조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말엔 945조, 그리고 퇴임하는 2021년 말엔 무려 1070조를 넘습니다. 임기 중 국가부채가 410조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YS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20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만큼 빚을 더 늘린 겁니다. 문자 그대로 폭증이죠.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국가 쇠락의 길을 열어놓고 퇴임하면 그뿐인가요? 포퓰리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폭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 정부는 벌써 3년째 거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469조 6천억이었죠. 올해는 512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555조 8천억입니다. 아무리 큰 정부를 추구한다 해도 너무 지나친 확장 재정 아닌가요? 거기에다 올해는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결국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8조 6천억에 이르러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으로 GDP의 43.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예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빚은 더 늘겠죠. 게다가 우리는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 등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를 훨씬 웃돕니다. 이 부채 중에 갚을 자산이 없는 적자성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하고 여기에 연금부채를 대해야 합니다.
결국 이를 다 합하면 국가 총 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2198조가 됩니다. GDP가 1919조이니 GDP의 114%를 넘는 겁니다. 물론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어쨌든 이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과거 IMF 사태 때는 50조가 채 안 되었던 가계부채가 작년 말 1600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이 됐죠. 게다가 기업부채가 1118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합치면 4916조가 되니 우리는 빚공화국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만약 다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는다면 그때는 쉽게 헤쳐나오지 못하겠죠. 사정이 이러니 홍남기 장관이 자신의 면피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법으로 틀을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장관이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핵심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 수지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60%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요? 예컨대 GDP가 2000조일 때 국가채무는 1200조, 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60조 밑으로 유지하며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든 건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작태입니까? 자신들은 흥청망청 무려 430조나 국가부채를 늘려놓고 다음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빚만 갚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긴 어차피 국가 신용등급은 마구 떨어질 것이고 국가는 텅 비어 다음 정부는 무슨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맨손 상태일 겁니다. 여하튼 정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5년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사실 재정준칙이 없어도 다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려 해도 그 여지는 엄청나게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아마 한국은행도 그 국채를 인수하지 못할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2023년엔 55%, 2024년엔 58.6%로 예측하는데 이쯤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은 필연적입니다. 도대체 전혀 한국적이지도 않은 재정준칙을 굳이 홍 장관이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왜 붙였을까요? 기재부는 한국형은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도 계산식 방법을 쓰는 걸로 설계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컨대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좀 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낮춰준다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시기라고 하는군요. 재정 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영 중인데 홍 장관 말을 왜 저는 이해할 수 없을까요? 결국 이 재정 준칙은 처벌조항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홍 장관 스스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재정 준칙은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기준 제시와 최대한의 준수 노력, 국민적 감시와 압박이 주된 목표다. 그렇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자신이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는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펴놓고 무슨 기준을 이제 와서 제시하겠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제부터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돈을 풀자는 건데 이미 곳간이 텅 비었는데 지킬 수도 없는 기준을 마련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시에는 통합재정 수지 적자를 마이너스 4%까지 허용하니 참 느슨한 준칙이기도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느슨한 준칙을 왜 만든 것일까요?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맹탕 재정준칙, 그마저도 5년 뒤 시행. 결국 이 재정준칙은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친 데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얕은 꾀가 됐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면죄부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판에 기본 자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더군요. 나라는 망해도 정치적 이속은 챙기겠다는 건가요? 야당이 기본 소득제를 정강정책으로 하니 여당은 이제 기본 자산제라는 첨단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한 명당
2천만 원 계좌를 만들어주고 특정 이율까지 보장해준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군요. 글쎄요, 한쪽에선 재정 적자를 줄이자고 준식을 만든다고 난리인데 또 한쪽에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니 그 신생아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빚을 얼마까지 그 아이에게 물려줘도 되는지 말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진 게 10년이 좀 더 됐는데 이만큼 공짜는 무서운 빈곤인 겁니다. 그러나 공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경제학자 폴 셰뮬슨이 처음 한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